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수는 여전히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주고 있는데 참 이런 꾸준함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종목별로 움직임들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정유주 그리고 중공업 건설주들은 오르고 있고 항공 전력 관련주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오펙 감산 합의에 따라서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펙 감산 합의 변수는 오늘로 끝났고요. 물론 또 이어질 수 있는 변수는 남았겠지만요. 이제 이탈리아로 유로존으로 미국 FOMC로 우리는 시선을 돌려봐야 할 때입니다. 12월 증시 이야기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큰 변동 없습니다. 1986.86포인트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0.17%, 3.38포인트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분 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네요. 자,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987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출발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조금 내려왔다가 1989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했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 86포인트, 87포인트 정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363억 원 거래소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271억 원 순매수, 기관은 617억 원 순매도인데 역시나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더 커졌네요. 303억 원 정도 연기금에서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지금 915억 원 팔고 수신에서도 114억 원 정도 순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594.42포인트입니다. 전 시간과 달라진 바가 거의 없죠. 0.28% 하락을 했고요. 1.69포인트 지수로는 하락을 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일중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보합권으로 코스닥도 출발을 했습니다. 596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고가고요. 이후에 좀 떨어지다가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올라와준 포인트, 내려간 포인트가 코스닥 역시 크진 않습니다. 변동폭이 작다는 이야기고요. 오늘의 저가는 594포인트 현재 수준 정도에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매수합니다. 48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물량도 비슷합니다. 기관은 234억 원, 외국인은 22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오늘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2월 1일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월 첫 거래일인데 참 시작 탄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간밤에 오펙 회의에서 감산에 합의를 했다. 8년 만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참 큰 변화는 없다라고 지금 많은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펙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감산 합의 어떤 부분이 좀 주요했는지 여쭤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산유국들의 회담이 종료됐고요.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펙 회원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을 120만 배럴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4개의 오펙 회원국 산유량은 하루 평균 3,250만 배럴로 제한되게 되고요. 국제유가는 한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배럴당 $50 선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펙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오펙 산유국들도 감산에 합의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비오펙 산유국도 하루 6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고요. 러시아는 12월 9일 다음 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쯤에 최종 그 합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로는 이란이 동참했다는 점인데요. 총회 종료 직전까지 이란과 사우디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대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났고 이는 중동의 정치적 갈등도 다소 경감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란은 9만 배럴 증가로 제재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량을 얻어냈고 사우디는 48만 6천 배럴 정도 감소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끝으로는 감산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향후 유가 향방이 하락 전환한다면 여지없이 오펙은 감산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시장에서 유가의 하단을 경고하게 하는 시그널로 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의 포인트를 보면 제한도 없고 이란도 동참했고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향방을 좀 예측을 해보기가 오히려 좀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연구님, 저희가 국제 유가 향방 어떻게 한번 보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일어났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급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한 급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즉 유가의 향방, 흐름일 텐데요.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급등은 지난해 6월 기록했던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폭넓은 포용, 또한 다크호스인 이란과 비오펙의 최대 산유국이었던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점이 매우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1산업은 전통 원유 시장을 공급자 우위에서 소비자 우위로 바꿔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원유 시장 자체적인 가격의 탄력적인 증가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산유국들의 감산은 결국 재정이 취약한 중동 산유국들의 이탈을 좀 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 몇 번의 감산 합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펙 내 명확한 생산량 감산 조절 기능이 없다는 점, 결국 오펙의 카르텔은 중장기적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와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이 예상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유가의 오버슈팅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한다면 여전히 국제유가 향방은 연평균 50달러 초반대에서 박스권 흐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셨습니다. 어쨌거나 오펙에 대한 감산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큰 그림은 이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요. 4일날 이탈리아로 한번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예정돼 있는데 투표가 부결이 될 경우에 만일에 이탈리아 은행권 8곳이 파산 위기에 놓인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선은 이제 이탈리아로 좀 넘어갈 텐데요. 투표는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렌치 총리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깊이 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부결 이유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외로 시나리오는 좀 간단합니다. 사실상 렌치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라는 속성, 국민투표 부결은 렌치 총리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좀 제한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조기 총선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EU 탈퇴를 주장한 오성운동, 극우파죠. 좀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외환시장을 요동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역시 여타 지역으로의 의미 있는 전이는 좀 제한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민투표 부결이 트로이카의 이탈리아 은행권 구제금융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불안감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집권을 원하는 정당은 은행 문제로 인하여 이탈리아 민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고요. 결국 정부의 공적 자금이 거론될 여지가 있고 22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 다시 한번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눈을 조금 더 크게 떠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눈 크게 뜨고 좀 봐야 할 글로벌 이벤트들이 사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연장선상에서 보면 다음 주는 12월 22 통화정책회의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탈리아 국민투표 직후에 열린다는 점, 과거 골드만삭스 국제 업무를 담당했던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친시장 발언을 단행할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 역시 좀 주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변화 여부입니다. 기존 수준 유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드라기 총재의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고 발언과 미국 12월 FOMC 목전에 두고 있다는 시기적 부담 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현 마이너스 수준의 정책금리 수준 유지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매입 QE 연장 여부입니다. 최근 드라기 총재 연설을 감안하면 국채 매입 연장 가능성에 좀 무게가 쏠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역내 단기물 부족 현상까지 감안해 본다면 22의 국채 매입 규합 변경 가능성도 이번에는 좀 대두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은행권의 안정 도모인데요. 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탈리아 투표 결과가 22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관심이 큽니다. 22 기존 구제금융 입장 구수와 이탈리아를 위시한 남유럽 국채금리 상승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즉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유럽 역내로 확산될지 여부는 22 청와정책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중 시장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드라기 총재의 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 입까지 한번 저희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벤트가 많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을 저희가 잘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항상 좀 대응이 문제인데요. 12월이기 때문에 연말을 좀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의 변동폭도 보다 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글로벌적인 부분을 감안하되 단기적인, 조금 쉽게 끊어가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전미 소매 연맹에 따르면 올해 쇼핑 시즌 매출은 과거 7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높은 3.6%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주 환원에 무게를 실은 삼성전자도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말 소비 기대와 국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일 수 있는 IT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쉽게 좀 끊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대응 방향을 잘 잡아서 진짜 12월 마무리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이슈 칼럼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오펙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굵직하게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8년 만에 극적인 합의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감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120만 배럴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장님, 근데 당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까지 반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오페크의 그 원유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서 100만 배럴 정도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감산을 하지 않으면 겨울철 원유 수요로 인해서 내년 초에는 공급 물량이 초과되는 물량이 무려 200만 배럴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라면 국제유가가 $3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이 표명한 에너지 수입 제로 정책입니다. 앞으로 세일가스를 비롯해서 화석연료의 생산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오펙이 썼던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가격 정책으로 지금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감산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은 달러로 거래되는 유가가 비싸지게 되기 때문에 국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산유국들이 조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감산에 서둘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펙 감산 이번에 8년 만에 극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합의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가까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그 감산 결정은 오펙뿐만 아니라 비오펙도 협조해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직접 나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감산 규모는 오펙이 120만,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비오펙이 60만 배럴, 그러니까 모두 180만 배럴 줄였다는 점인데요. 이번 합의의 또 한 중요한 점은 국가별 생산 쿼터를 설정해서 감산을 감시할 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펙의 감산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을 했는데요. 문제는 세계 최대 원유 소비 국가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펙의 현재 고유가 시대가 좀 앞으로는 좀 계속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가가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의 원유 시출 설비인 니극의 가동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생산 원가가 $50 전후로 내려간 셰일가스의 생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11년이나 2014년 그 여름철과 같은 고유가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요. 이 때문에 IEA라든지 OECD 같은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단기간 유가는 상승하겠지만 $55를 넘어가는 그런 그 고유가 상황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펙이 감산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감산이 국제 유가에 끼치는 영향을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고 어제 간밤에 9%가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오버슈팅의 지금 가능성도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미결제 원유 상품 주문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그 순매수 잔고 같은 경우는 27만 장으로 지난 10월 11일 고점 대비 30% 정도 줄어 있는 아주 시장 수급이 가벼운 상황이었습니다. $45 이상에서는 원유 선물 옵션 행사 가격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만 호재에도 유가가 급등할 소장님, 예, 소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소장님 고르지가 못해서 잠깐만 전화를 끊었다가 저희가 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화를 잠시 끊었다가 저희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오디오 상태를 점검한 뒤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오펙은 감산에 합의를 했고요. 8년 만에 극적인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반반이었습니다. 사실 이란의 참여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합의에 나선 배경은 뭐 FOMC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이 자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조영찬 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조금 전에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소장님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질문부터 다시 가도 될까요? 국제 유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펙 감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내용이 안 들렸거든요. 한 번만 더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향후 그 유가 사항인데요. 미국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그 미결제 원유 상품 주문을 봐야 됩니다. 투기 세력의 그 순매수 잔고가 27만 장으로 지난 그 10월 11일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물량이 줄어들어 있는 가벼운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유가 소식이 옵션 권리 행사 가격 물량이 적은 구간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옵션 행사 가격 부분들의 $50에서는 현재 콜 물량들이 아주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점은 아무래도 12월 13일부터 14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55 이상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55달러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에너지 수입 제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국 거를 모두 다 이용을 하라, 기자재도 그렇고 전부 다 인프라 투자도 자국 것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이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제1 에너지 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파리 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화력 발전소의 환경 규제인 클린 파워 플랜까지도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화석 연료 채굴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시켜주는 하루 200만 배럴 공급해주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건설되는 물량이 무려 200만 배럴 정도가 유입되면은 중동발 원유가 미국은 200만 배럴 정도로 수입하니까 중동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한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세일 시추 기준 엄격화됐던 부분들을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개발 비용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되는 많은 물량 중에서 현재 40만 배럴 정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에 수출되는데 더 많은 물동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원유와 관련된 생산 기업들은 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일가스 개발에 쓰이는 강관, 또한 시일가스 보급에 따른 봉용강유 들이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벌써 수야제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펙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중국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강통 다음 주 5일에 이제 개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면서 여러 가지 주가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선강통 시행의 의미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성강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광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많이 보완시켰고요. 특히 10월 달에 위원회가 SDR 구성통화에 편입됐기 때문에 성강통이 개통이 된다면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라든지 국제화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대만, 런던 증시와 대외 개방이 좀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거래 한도 폐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증시가 개방이 되면은 내년 5월에 MS 지수 3대 지수에 모두 편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기 투자 자금들이 앞으로 중국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평가된 우량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매력은 앞으로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강통 특수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예전에 후강통 때 경험을 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감으로도 상승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처럼 그런 특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거품이 빠질까요? 네,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전편만큼 후편의 영화가 특수를 얻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성강통과 관련된 이야기는 벌써 8월 달부터 나왔고요. 또한 성강통과 관련해서 선전 증시가 시세가 지금 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도 40배 정도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좀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신용거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무상 증자로 인해서 수급 상황도 악화되어 있고요. 또 후광통 때처럼 주가가 급등하면 대주주의 보유 물량 출혈뿐만 아니라 비유통주의 해제한 물량도 쏟아지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꼭 재무제표 분석뿐만 아니라 수급 사항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강통이 개통이 되면 13조 원에서 26조 원 정도 신규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 자체는 선점 증시의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친다는 점에선 앞으로 투자는 시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강통이랑 후강통이랑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568개 종목이지만 대부분 국유 기업들이 많고요.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유동성장이 펼쳐지거나 금리나 국유 기업 같은 정책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또 수익도 챙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성강통은 880개나 되는 성장성이 높은 민간 기업들이 많고요. 대부분 중성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요. 또 위해나 움직임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증시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시켜주지 않는 한 이런 그 주가 급등락 현상은 상하이 증시보다 좀 심하다는 점에서는 투자하실 때 위험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강통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는 다음 달 5일로 결정이 됐고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 방안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아무래도 성강통이 시행된다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MS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조기 편입될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조 6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되는데요. 중국 증시의 그 비중만 1%만 높아져도 16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A 증시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면 10년간 4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중국 증시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율이 높은 업종이 중국의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식품, 공공 서비스 회사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그 포트폴리오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성강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잘 이용을 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유의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상하이 증시는 금융이나 공업, 에너지, 자원 같은 이런 그 세계 업종이 시가총액 76%를 차지를 하는데요. 반면에 선전 증시는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민간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통상 마찰 위험도 높고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은 차이나 머니들이 중국보다는 오히려 해외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번 성강통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후강통과 관련돼서 보유 물량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한 내년 하반기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이 왔을 때 차익 실현해 주시고 내년에 저점이 온다면 또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종목별 장세로 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따로 노는 형세를 보이고요.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는 답답한 흐름입니다.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고요한 그런 시장의 순간에서 안에 보면 빠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빠른 움직임을 잡기란 상당히 힘들죠. 특히 네. 물속에서 물고기도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바깥에서 사람 맨손 잡기랑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증시도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빠른 흐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우선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선별적인 몇몇 기업들 위주의 상승 동력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단적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는 어제 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모습은 점차적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저녁 때 오펙 회의를 통해서 유가는 급등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가 보합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유가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빨라졌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비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띄었었지만 아침에 8원 정도의 급등에서 출발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에서 다시 순매수세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에서는 빠르게 들어가고 다시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별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선 선물 쪽 다음 주에 이제 만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에 대한 포지셔닝을 점차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을 줄이면서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선물 매수를 통한 증시의 상승에 대한 동력, 이 부분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우선 코스피 시장은 어제 삼성전자 한 종목이 물론 올랐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를 하면서 어떤 골든크로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차트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어떤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증시는 많이 빠졌대 성장 동력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도주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제약바이오 외에는 코스닥 내에서는 이렇다 할 섹터 뭐 반도체 소재나 장비주들 그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선전 보여주기 전까지 쉽진 않지만 이 두 가지 섹터 그나마 반도체 섹터가 있겠지만 사실 강도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에 대한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 종목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장세다라고 종합적인 브리핑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안보리 제재가 지금 또 들어갔는데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시켰습니다. 강력한 제재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석탄 광물 수출을 정조준해서 이제 수출기를 막아버리겠다. 특히나 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제 뿌리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지금 이번 내용이 나온 건지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과거에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 세게 나갔어요. 계속 세게 나갔었는데 허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봤었을 때는 어떤 수출권은 안 되고 어떤 수출권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의가 2270%라고 하는데 이 허점을 보완해서 중국 경제에서 사실은 석탄에 대한 수출을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왔던 제재안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그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예외적인 조항을 두면서 북한에서 수출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어떤 우회적인 수출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아예 총량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줄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2015년도 수출 총량의 한 38% 정도에 해당하는 4억 90만 달러 정도밖에는 이제 상한선을 그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줄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그런 제재안이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북한에서 어떻겠습니까? 밟으면 꿈틀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군사적인 돌발 행동이 향후에 많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번 여러 가지 안보리에서 제재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피해 나갈 곳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참 수출길이 막혀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돈을 옥죄면 그들도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든 게 이번 안보리 제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분명히 타격을 이번에 받게 될 건 자명한 거고요.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우선은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 그동안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뜸했었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대한 강도가 좀 더,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지금 안쪽으로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또 바깥쪽으로 보면 북한이라든지 또 남쪽으로 보면 일본발 또 어떤 군사협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도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앞으로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자가 된 이후 중국과의 마찰에 대한 부분 무역 보복 조치 굉장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한학년까지 나왔던 것은 결국 제가 봤었을 때는 사드 이 부분이 한국이 미워서 이런 제재 조치가 나왔다라기보다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드에 대한 무산을 이끌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과 어떤 미국과의 마찰 이 부분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은 어떤 특징적인 뉴스들이 나와 있고 그 뉴스들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고요. 신고가 오늘 또 경신을 한 모습들 보입니다. D램 고정가 증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세아제강이 미국 업체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FNF 소식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의 인기에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타 아웃도어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일진홀딩스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회사 성장 기대감에 오늘 주가 좋고요. 현대상선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2M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 나왔었는데 해운동맹 2M 얼라이언스 가입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 이야기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사드 이야기도 나왔지만 중국발 리스크가 여전히 화장품 섹터를 발목을 잡고 있고 주가가 잘 못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자, 특징적인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참 주가 잘 갑니다. 네, 이거 제가 별별 종목 때 자주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하이닉스 디램 가격하고 낸드에 대한 부분이 좋으면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올해 16년도 하이닉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3만 원 하던 주가가 이제 4만 4천 원대까지 코스피에 그렇게 바닥을 팍팍 끼고 있었을 때 가장 아웃퍼폼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우선은 고객사가 중국 쪽 휴대폰 업체가 워낙 잘 나가죠. 화웨이라든지 오포, 비보 이런 신생 기업들 이제 애플에 대한 고객사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의 3강의 휴대폰 업체에 대한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올해 화두는 뭐였냐면 6기가 디램을 서로 경쟁적으로 내놨다는 거죠. 6기가 디램을 결국은 중국인들이 활발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대수에는 각 그 중국의 3사가 아니라 이 3사의 고래 싸움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미소를 먹으면서 가장 깨소금 같은 그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내년도에 이제 6기가를 넘어서 8기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갤럭시 S8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3사가 분명히 바로 치고 나갈 겁니다. 이제는 이제 팔로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2017년도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 글로벌 휴대폰 기업들의 이런 싸움,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도 상당히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61선을 보통 바닥권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좀 좋아하는 가격대가 언제였냐면 보통 11월 14일 정도 이랬을 때 60일선에 알차게 섰을 때는 매수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러다가 보통은 21선이라든지 5일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구간에서 한번 좀 노려볼만 하고요. 지금 현재 발산의 구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에 대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정윤성 소장께서 제 별별 종목에서 아마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에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44,400원까지 오늘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움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이야기인데 이 종목도 오늘 잘 가네요. 네, 세아제강 요번에 이 인수, 세아제강이 결국은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강관 공장 이 휴스턴에 있는데 이쪽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면 뭐 한 1,000억에서 뭐 1,100억, 200억까지 올라갈 텐데요. 이런 쪽을 왜 인수를 하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보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트럼프 때의 타격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 또 어떤 호재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철강 업종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반덤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인가. 결국에 얼마 전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가 미국의 반덤핑에 대한 부분 홍역을 한번 치렀었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보더라도 10몇 %에 달하는 그런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홍역을 또 치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아제강의 이번 인수를 통해서 현지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관 쪽에 대한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봤던 M&A 중에 가장 잘하는 M&A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존과는 좀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뭐 주가의 흐름은 오늘 뭐 5%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었지만 추가적으로도 세아제강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의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는 현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 현지 생산이 가능한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아제강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입성을 한 뒤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수혜와 그리고 이제 피해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피하는 해지를 하는 역할에서는 참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주가는 오늘 화답하듯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한 모습들을 세아제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잘 가는 종목입니다. FNF인데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참 많이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외국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산이 그렇게 많냐고.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이젠 정장 외투로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는데 이것만 보면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와중에 FNF가 잘 간다는 건 참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요즘 뭐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입나 좀 그런 부분도 봤었고요. 예전에도 그 노스페이스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또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입으니까 또 잘 못 나가는 친구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도 같이 산 김에 같이 사서 입으면서 뭐 영화모회 같은 것도 잘 갔지만 그동안 아웃도어 시장은 완전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백화점에 가더라도 예전에 고가 하면 뭐 거의 100만 원 육박을 했던 것들인데 어느새 이런 가격대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제 거품이었다는 걸 요즘 가격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게 더 가벼워지고 더 품질은 좋아졌는데 가격대는 그때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도 더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FNF의 디스커버리라는 그 이제 아웃도어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20% 이상의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쪽이 뭐 디자인적으로 좀 좋은가라고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디스커버리가 이제 어떤 글로벌 채널이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또 했던 부분이, 디스커버리의 이런, 험난한 아웃도어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의 어떤 경쟁사들 같은 경우가 이랬을 경우는 디스커버리 시장을 또 갖고 가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싸게 갖고 가면서 또 뺏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향후의 주가에 대한 흐름,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쪽으로 몰렸었지만 최근에는 보면 블랙야크 같은 경우 뭐 나우라든지 아니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신제품, 신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웃도어 굳이 산에 안 가더라도 정말로 이제 정장 입고 가더라도 편한 정도의 스타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FNF의 주가는 현재까지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할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흐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아웃도어 브랜드들 전부 다 많이 예전보다 진짜 가격이 내려갔다. 그 부분은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주가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한번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 성장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주가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일진홀딩스 말 그대로 홀딩스 붙으면 다 대부분이 지주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봤었을 때는 트럼프 수혜의 가장 큰 어떤 지주사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자회사가 이쪽에 100% 미국 법인 같은 경우 과거에도 미국 쪽에 대한 대형 수주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력선을 수주한 트랙 레코드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프라가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일진다이아는 뭐 상장도 돼 있고요.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향후에도 미국 쪽, 특히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다이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요. 다이아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던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고가의 그런 산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북미 법인 같은 경우 일진다이아의 수혜 이 부분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다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일진홀딩스가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겠죠. 거의 주가의 흐름대를 보면 올해 밴드 단위 한 12,000원 선 단까지 가던 것이 거의 지금 현재 5,800원대까지 예. 지금 반토막 이상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가미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들은 특히나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 관심이 아주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19,000주 정도 사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해운동맹이 2M에 가입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가입 불발됐네요. 네, 가입이 불발됐는데 오늘도 재밌었던 것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네네. 한창 많이 빠질 때가 마이너스 18%대까지 빠지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네요. 6%대까지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서는 지금 이제 해운동맹 2M의 가입을 지금 우선 보면 2M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얘 안 껴줄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대상선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 얘기를 할 할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껴주는 사람 마음이지 끼고 싶은 사람 마음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끼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었을 경우는 해운 경로에 대해서 비용을 상당히 좀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막대한 이런 부채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의 효율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자 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자, 단기 순이익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분기 단위로 1,000억에서 2,000억씩 계속 까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필사적이다. 하지만 전망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한진해운까지 이런 마당에 현대상선 잃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또다시 나온 뉴스가 바로 뭐였냐면 채권 안정화 펀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를 지금 18%대에서 6%까지 올렸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의미 봤었을 때는 정부에서 탄탄하게 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권 발행을 이제 해주는 대신에 채권 펀드에서 지원한다는 거. 지금 현대상성 같은 경우 지금 채권 발행하면 10%가 넘는 이자율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펀드에 대한 지원 방향 상당히 좀 강도 높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펀드는 과거에 나왔던 펀드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원할 가능성 굉장히 크곤 있는데 결국에 어떤 살려가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물에서 거의 숨 못 쉴 정도에서 살짝 꺼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종목을 강도 높게 매매를 하기보다도 굉장히 그 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둘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켜볼 만은 한데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만한 정도는 지금 아니다라고 현대상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섹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아까 정윤성 소장께서 사드 얘기가 나왔는데 사드로 직격탄 맞은 곳이 지금 화장품 여행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엔터주 아니겠습니까? 화장품이 그렇죠. 가장 하락폭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가장 중국 쪽의 수혜가 높았었고 중국발 수혜도 굉장히 네네. 많았었죠. 그만큼 산이 높으니까 골짜기도 깊은데 깊죠. 지금 여행주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주들이 가장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쪽의 한한령 이후 온라인 쪽에 대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이런 네. 쪽에 대해서 중국 쪽 한국 쪽 컨텐츠 연예인들 광고 이 부분 규제하라라고 빅브라더가 되겠다, 암묵적으로 뭐 좀 이런 거죠. 나오는 예. 분위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 결국에는 화장품이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악재든 화장품이 가장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 쪽이 지금 오늘 보면 화장품은 빠지는데 오히려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의미 본다라고 보면 화장품이 가장 앞으로도 타격이 굉장히 큰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그 새우는 누구냐? 바로 국내에서 중국향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이후에도 또 다른 타격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임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싸다고 덥석 사는 건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삼성전자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은 더 올랐네요. 175만 3천 원까지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이 성장 동력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게 주주 환원 정책을 네. 썼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십조 원의 유보 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 정도를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굉장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 투자들 중에서 99.9%는 매매 차익을 위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원래 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도 급등세를 보면 외국인들 결국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을 샀는데 재밌었던 것은 어제 선물도 많이 샀어요. 선물을 사놓고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그러면 삼성전자로 수익을 날 뿐만이 아니라 선물로 수익이 더 크게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돈 나오는 자판기라고 솔직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0% 훌쩍 넘는 그런 비중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세와 이것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를 좀 지수 자체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다라고 하면 지수 자체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특징적인 뉴스의 움직임 종목들 살펴보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더욱더 자세히 봐야 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을 주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별별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IT 쪽에서 LG 이노텍을 좀 들 수가 네네. 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 이후 가장 수혜가 큰 섹터는 바로 IT 쪽이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IT 섹터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해서 약세로 되면서 미국 쪽에 직접적인 어떤 수입에 대한 제재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동차 업종들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여기다가 덧붙여서 자동차 전장 장비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상승 동력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11월 28일 날과 29일 날 이틀 연속 4%대, 3%대의 급등세 이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이평선 이후로 다시 반등에 대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별점은 차트는 별 3개, 수급은 별 3개, 그다음 재료 부분도 별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별을 3개씩 받은 LG 이노텍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이 3시 26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3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0.03%만이 상승한 1984.04포인트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보합권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요. 상승폭들 거의 반납한 모습 보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전에 일중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1987포인트 출발해서 장중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사실 좋은 흐름이라는 게 강보합권에서 조금 더 올라줘서 한 1989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준 오늘도 현대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옆으로 가는 장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삽니다. 그리고 기관은 파는데 개인 266억 원 소폭 매수고요. 기관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24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외국인 역시 매수를 했지만 255억 원 정도의 순매수입니다. 그렇게 매수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오늘은 좀 재미없는 지루한 장세였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네요. 삼성전자 오늘 0.2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중 신고가를 오늘 경신을 하기도 했죠. SK하이닉스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 기대에 외국인 매수 유입되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반대로 낙폭이 큽니다.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늘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살펴봅니다. 네이버 큰 폭의 하락이 보입니다. 76만 3천 원까지 밀려 있고요. 삼성물산은 보합, 현대모비스는 2% 넘게 상승을 보이고요. 삼성생명도 11만 6천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25만 1,500원, 25만 원대까지 포스코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593포인트 0.47% 하락한 2.78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꾸준히 좀 답답한 흐름들을 코스닥도 보여주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 596포인트에 출발해서 저가는 59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오늘도 방향성 크게 잡지 못하고 횡보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매수합니다. 460억 원 매수, 기관은 203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24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10만 1,500원, 큰 하락은 아닌데 계속해서 며칠 하락을 하고 있네요. 카카오도 8만 원 회복을 못했고요. CJENM 오늘 2%대 하락, 코미팜은 1.43% 상승, 로엔이 시가총액 5위까지 지금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봅니다. 메디톡스 상승, 바이로메드 상승, 모두 다 SK모티리얼즈, 파라다이스, GS 홈쇼핑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12월의 첫 거래날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지수들은 바쁘게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오늘도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서 힘겹게 주식 투자를 하셨을 거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5포인트 밑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 코스닥은 593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는 장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참 재미없는 그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참 성장 능력도 닫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일본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환율에 대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국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오늘도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일본 증시보다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중국 때문에 더욱더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유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분위기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분위기가 그동안 좀 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커진다라고 하면 향후의 신흥국들에 대한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분위기, 이 부분이 바로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향후에 어떤 매수세에 대한 부분 간간히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다 움직임 못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메드톡스라든지 휴젤 이런 종목군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섹터군들 외에는 이렇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여주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1983포인트의 코스피는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593.85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됐고요. 외환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67원에 거래가 돼서 0.1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1175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장이 이제 끝나고 갈 때쯤 한 8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그 간밤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0.56% 상승해서 101.50을 기록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그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서 원달러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했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 같이 원달러율도 같이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그 유가가 그 9%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서 원달러율 같은 경우가 그 상승세가 억제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1160원대 초반까지는 아마 그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 주까지는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통해서 그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1200원대 초반까지는 아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달러 그 환율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달러 ETF를 매수하는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환율에서는 오늘은 그 유로화를 보겠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을 해서 1.0604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 영국에 대해서 좀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영국은 브렉시트의 고통을 가장 먼저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단일 시장은 그간의 영국이 큰 자산이었는데 브렉시트가 되면서 영국은 생산성과 그 잠재 성장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코멘트를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ECB 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있는데 통화정책 회의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을 그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써 ECB의 역할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에 이탈리아 선거까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탈리아가 만약에 개헌이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이렉스트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까지 고려한 정치적 수사이면서 발언이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 유로존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은행권 124개 그 대형 은행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그 부실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ECB가 발표를 했고요. 보고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지난 6월 그 기준으로 이탈리아 대출 10건 중에 한 건이 부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형은행 14개 중에서 2,860억 유로 정도의 그 부실 익스포저가 나타났다. 익스포저 결과적으로 보면 부실 대출이나 채무, 부의 거래를 포함한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 그 이탈리아 은행들이 만약에 이렉시트가 돼서 그 이탈리아가 그 유로존에서 나가게 되면 이런 은행들은 그 뭐 구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리아 선거가 전에 이제 이런 이런 뉴스를 통해서 그 개헌이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한 유로존에 남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로존이나 ECB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는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가 이런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를 우려해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ECB 총재를 통해서 그니만한 지금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그 12월 ECB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선거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마 유로화를 지금 현재 그 바닥권에 머물고 있고 약세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야기 이탈리아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살펴주시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그리고 호주 달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는 이제 거의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큰 이슈가 있었죠.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9.31% 상승해서 그 WTI 같은 경우는 49.4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감산 합의가 있어서 9% 가까이 상승했던 이유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있을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WTI 같은 경우는 5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55달러에서 6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오펙 같은 경우는 171차 정기총회에서 내년부터 생산량을 120만 배럴 줄이겠다라고 해서 3,250만 배럴로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48만 배럴, 이라크 21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13만 배럴,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13만 배럴을 정도로 줄이겠다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9만 배럴 증산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란 핵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향후에 30만 배럴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9일날 만나서 오펙 회원국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합의를 이끌었던 가장 큰 중심축이었던 건 트럼프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셰일 오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오펙으로 하여금 감산 합의를 이끌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은 선물 포지션에서 본다면 계속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50달러 정도에서 아마 55달러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고요. 물론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계속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감산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거의 4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물론 50달러 충분히 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미국이 금리하는 시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3.35달러를 기록해서 0.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시 반 정도, 오늘 밤 12시 반 정도에 재고가 발표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같은 경우는 530억 입방피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가 줄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이 되고 그리고 난방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천연가스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만약에 30억 입방피트보다도 만약에 더 많이 줄어든다면 아마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현재 3.3달러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3.5달러를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북극의 한파가 같이 12월 달에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달에는 4달러를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는 1.3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 때문에 조정 구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는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멘트들이 나온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호주 달러나 실물 통화는 다시 한번 이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가 전환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달렸다.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정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강세 전환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 강세 전환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이탈리아 선거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ECB 회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로존 그리고 유로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50달러가 지금 과거에서는 50달러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가져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재고 확인을 꼭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도 우위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오버나잇을 통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도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천연가스는 매수 우위다. 유가는 조금 비싸다 느껴져도 매수 포지션, 유로화는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이슈를 꼭 지켜보자. 그리고 강달러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고요. 내일 일정 바로 짚어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함께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 노동부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수 변동, 제조업 임금 변동, 실업률 등이 발표됩니다. 내일자 주요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슈 말고 또 이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일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내일장 어떻게 저희가 한번 대응해 볼까요? 내일장도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선물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부분을 청산을 하고 3월달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물을 12월 달 다시 매수를 했던 물량이 계속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사면서 이제 지수를 올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간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다음 주인데 우선 내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지수나 코스닥 지수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21선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제 돌파 또는 횡보를 하면서 이제 벗어났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 때의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996포인트가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선 때까지 한번 올라가면 또
의외로 또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대가 한 600포인트 초반대까지의 이런 랠리를 펼쳐줄 수 있는지의 여부 이번 좀 중요한데 뭐 내일 당장 이 부분을 메꾸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저점을 높이는 정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장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메꿔가는 장세로 좀 변환을 해준다면 추세 변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가 별별 종목에서 들어본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듣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LG 이노텍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선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우선 주가대를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더라도 보통 이제 10만 원대의 밴드대를 그려가고 있고 또 많이 올랐었을 때는 15만 원대까지 그런 어떤 휴대폰 카메라 모듈 쪽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LED 사업 좋지 않아지고 또 휴대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어떤 전망 산업 같은 경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81,000원 선에서 성장 동력이 강력하게 생긴 것이 이 카메라 모듈이 휴대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연평균 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격 자체가 수주대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의 그런 주도주들은 과연 자동차 전장장비 쪽이 될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를 좀 그려보자라고 하면 LG노텍 매수가 81,000원, 그다음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 제시를 하면서 좀 저가 매수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81,100원인데 내일 시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 담아볼만 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81,100원인데요. 한 81,000원 선이면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빠르게 좀 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예상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지금 우선 목표가가 이제 95,000원인데요. 95,000원대까지 지금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가격대 81,000원에서 81,500원 선 이 부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95,000원대까지의 가격대가 사실은 8월 8일 날 이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울기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8월 8일부터 10월까지 보면 한 달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한 1월달, 2월달 한 1분기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는데요. 기분 좋게 또 12월 첫날 오후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